일과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 두 번째 시간이죠, 그죠? 말씀드린 대로 전주에는 관리계획, OT하고 우리가 관리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어디를 한다라고 첫째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용도지역 36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6페이지를 볼 건데 책이 나왔죠, 그죠? 책이 나왔습니다. 보다시피 교재가 출간이 됐습니다. 조금 한 주는 교재가 조금 편집 끝내고 맡기긴 맡겼는데 연말이 돼서 재본소가 좀 밀려가지고 책이 조금 늦게 나왔습니다. 늦게 나왔는데 공법은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주에 첫 수업 OT를 하면서 책에 대한 설명은 다 드린 것 같아요. 드린 것 같은데 실물을 받으셨죠, 그죠? 근데 다른 책하고 다른 게 공법은 맨 앞에 체계도가 있습니다. 맨 앞에 보셨습니까? 자, 여기 보시면 전체 펼치면 전체를 볼 수 있게끔 체계도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맨 앞에 있는 게 국토계획법이 있죠. 넘기면 뭐가 나옵니까? 두 장이 있죠, 그죠? 도시개발법이 있습니다. 넘기면 없어. 끝났나? 아니다. 어디에 있냐면 맨 뒤에 있어요. 맨 뒤에. 맨 뒤로 가시면 정비법이 나옵니다. 맨 뒤에, 뒷장에, 맨 뒷장에 있는 거 보시면 정비법이 나와요. 정비법. 맨 뒤에. 그 다음에 정비법 넘기면 뭐가 나옵니까? 주택법 나오죠? 그 다음 뭐가 나와요? 건축법. 이렇게 해서 공법 전체 법률에 대해서 전체 체계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따로 제가 구성을 한 이유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 공법에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첫 번째가 용어가 좀 어려워하고요. 두 번째가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제도가 어느 법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작동하는 그 제도가 어떤 법에 소속되어 있는지 위치를 찾기가 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쉽게 여러분들이 찾았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전체 체계도를 만들어서 법별로 구성을 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 그 다음에 정비법, 그 다음에 주택법, 그 다음에 건축법까지 해서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어떤 질문을 하냐면, 야, 농지법은 안 하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농지법은 몇 문제 나옵니까? 두 문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농지법은 전체 체계를 보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개별 제도가 가지고 있는 특징 정도만 공부하는 선에서 끝을 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해서 농지법은 일부러 구성을 안 했습니다. 필요하다 그러면 나중에 따로 페이퍼로 해가지고 따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니까 용도 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용도 지역입니다. 시험에서 출제 가능성은 100%입니다. 이거는 작년에 한 개 나왔어요. 작년에 한 개인데 통상적으로 몇 개 나오냐면 두 문제가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출제되는 문항수는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되죠, 그죠? 그래서 출제상에서 매년 출제가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용도 지역이 시험에 안 나온 경우로 제가 강의하면서 제가 강의 20년 차인데 딱 한 번을 봤거든요. 그게 언제 안 나냐면 31회 때 시험에서 용도 지역이 아예 출제가 안 됐더랬어요. 그래서 32회 시험은 당연히 나올 거고 했는데 30회 나오긴 나왔습니다. 나오긴 나왔는데 문제가 건폐율에서 한 문제가 나왔어요. 너무 쉽게 해가지고. 그래서 통상적으로 용도지역은 두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르는 33회 시험에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두 문제가 정상적으로 출제가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은데 논점별로 정리하셔야 돼요. 어떤 특정 부분에 치우쳐가지고 시험이 출제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용도지역에서 그나마 출제가 많이 된 게 뭐냐라고 물어본다 그러면 건폐율과 용적률의 숫자가 가장 기본적인 문제로 출제가 많이 되고 있고, 각 용도지역, 21개 용도지역별로 건폐율 용적률이 이제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 등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중요도에서는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기본으로 깔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온다, 용도지역에서 문제가 어렵게 나온다 라고 한다 그러면 어디를 대비하셔야 되냐면 용도지역에서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입니다. 건축제한. 예를 들어서 일종 전용 주거지역에서 아파트가 되느냐? 안 되죠? 단독 양환이기 때문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일종 전용 주거지역에서, 그죠? 이종 건생이 되느냐? 그죠? 됩니까? 안 되거든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건축 제한 문제가 나오면 문제 수준이 약간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상중하를 넘나드는데 상에 해당하는 문제는 어디서 출제될 거냐면 건축 제한이 나오면 문제가 약간 어려운 문제가 돼요.
그 다음에 중급 난이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용도지역 절차의 특례, 그죠? 입안결정의 특례하고 입안결정 고시의 특례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건폐율 용적률 이런 것들은 단순한 암기이기 때문에 먹여놓으면 중급 난이도입니다. 그 다음에 하 이러면 어떤 부분이 하에 해당하냐면 용도지역의 종류 있죠. 21개 용도지역의 개념과 종류 뭐 그 정도가 나오면 문제 수준은 하 이럽니다. 그래서 용도지역 파트는 문제가 상중하를 넘나드는데 우리가 득점을 해야 되는 것은 지금 33회 시험을 대비해서 종류도 3개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여기서 득점을 해야 되는 것은 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분류 이런 정도는 다 아시죠, 그죠? 근데 이제 중에 해당하는 거 건폐율 용적률에 대한 암기 부분이 약간 미흡하다 그러면 그걸 보충하는 거고 중상에 올린다 그러면 건폐율과 용적률의 특례 조항이 있죠. 21개 용도지역별로 건폐율 용적률이 아니고 용도지역이나 용도지역이 아니고 용도지구나 용도구역에 따르는 건폐율과 용적률의 특례가 있습니다. 실학지구는 어떻게 되느냐, 농공단지는 얼마냐 하는 등등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중상급이 되고 그 다음에 중상급에 해당하는 게 좀 전에 말씀드린 뭐에 해당하는 거냐면 건축제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건축제한은 시험에서는 지금까지 출제되는 게 거의 90%가 주택과 건생을 가지고 출제를 해왔거든요. 주택과 건생. 왜냐하면 공인중개사 중개대상물이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이다 보니까 그쪽에 중심을 두고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암기가 필요한 부분이고 일부 암기를 할 때는 용도적 개념과 연계시켜서 공부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오늘 같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쟁점을 보시면요. 한 8가지 쟁점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시험용 쟁점을 쭉 이렇게 뽑아보니까 첫 번째 중복 여부죠. 그죠? 중복 여부인데 용도지역은 생활권으로 분류했기 때문에 1토지 몇 생활권이더라. 1생활권이더라. 그로 중복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 다음에 용도지역의 종류는 21개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개념이 있습니다. 이거는 문제 수준 하야 되겠죠. 그죠? 이건 뭐 여러분들은 다 아시는 거고. 그 다음에 용도지역 지정 절차의 특례가 있습니다. 하나가 입안에서부터 결정까지의 특례. 뭐는 별도로 해줘야 돼요? 고시는 해야 되겠죠. 또 한 개는 입안에서부터 결정 고시 특례로서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고 관리지역 안에 특례가 있거든요. 이 특례를 정리하셨는데 최근 들어서 용도지역 지정 절차의 특례 파트는 시험 출제가 지금은 7, 8년째 출제가 아예 안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문제가 워낙 노출돼서 그랬는지 최근 들어 출제가 좀 뜸한 실정입니다. 근데 원래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요거는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한번 보셔야 되겠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적으로 의제되는 게 있다고 했죠? 5개. 그 다음에 관리제한의 특례. 이렇게 해서 2개를 별도로 이제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건축제한의 원칙, 대통령령이죠. 근데 특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폐율, 숫자가 있죠. 5, 6, 5, 7, 9, 8, 8, 7. 그 다음에 용적률도 있죠. 숫자. 100, 150, 200, 250, 300, 500, 1500, 1300, 1100, 900.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숫자에서 뭐도 정리하셔야 된다? 특례를 정리해야 되겠죠. 특례. 그죠? 그래서 수산자원 보호구이나 칠학지구나 농공단지 이런 데서 건폐율과 용적률의 특례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도시에서 정의하지 않는 규정이 있습니다. 도시지역에서 정의하지 않는 규정으로서 도시지역에서는 2가지 규정은 정의하지 않죠. 하나가 농지적, 그 다음에 접도구역 안에서 건축제한. 그리고 용도지역이 미지정되거나 미세분된 곳에서 행위제한을 할 때 어디에 행위제한을 받게 돼 있다? 가장 센 곳, 그죠? 뭐 그런 등등에 대한 내용들이 정리가 되면 용도지역은 어떤 문제가 나와도 맞출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번 강의의 목적은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는데 공법을 60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전원 합격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는 거는 당연히 알고 가는 거고 기본적으로 아는 거 플러스 해가지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과거에 공부했던 방식에서 내지는 알고 있는 내용에서 놓쳤던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전반기에 에너지를 조금 집중적으로 쏟아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 양을 늘릴 필요는 없어요. 양은 우리가 과거처럼 하루 10시간, 5시간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수업 시간 하는 정도 플러스 해가지고 혼자 1시간 정도 복습을 하는데 복습을 할 때 알고 있는 거, 용도적 종류 이런 거 보는 거 아니야 이거. 개념이 이걸 말라봐. 일종전용 단독 양화는 말라봐. 건폐율 5, 6, 7, 9, 8, 8, 7을 말라봐. 그거 초보자들이 보는 거고 그런 것들이 알았다는 전제하에서 과거에 공부를 하면서 놓쳤던 거 있죠. 몇 년을 공부해도 안 봤던 거 있잖아. 그죠? 뭐요? 건축제한의 특례. 그죠? 그러면 건축제한의 일반 논에서 가지고 건축제한이 주택은 어디에 안 되고 건생은 어디에 안 되고 하는 등등에 대한 암기가 부족했다면 그런 것들을 보충해서 다음 순환 때, 다음 공부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게 아는 거로 되고 거기에 대한 용도적 부분이 어떻게 된다? 자신감 있는 파트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전체를 말씀드릴 건데 여러분들은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본인이
개인마다의 약점이 다 다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어디 약점이 있는지를 먼저 체크한 다음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집중적으로 보는 공부가 되면 다음 순환, 지금 순환은 한 문제 더 순환이거든요. 다음 순환은 세 문제 더 순환인데 또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러면 그 부족한 부분이, 미흡했던 부분이 이번에 집중화 된 부분을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에 그때 또 빠뜨린 것들이 또 잊어먹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걸 보충하고 이런 식으로 가주셔야 돼요. 그러면 효율적으로 득점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용도지역의 대표 문제입니다. 이 대표 문제는 기초 문제 중에서 지문으로 많이 뜬 것들을 갖다 모아놓은 겁니다. 모아놓은 건데, 이거는 지금 현재 풀면 답을 찾을 수도 있고 못 찾을 수도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론적 설명을 듣기 전에 이 문제를 풀었을 때 정답을 찾는 거하고, 그럼 정답이 보인다 하더라도 그게 빨리빨리 보이느냐, 늦게 보이느냐. 어떤 사람은 보자마자 정답을 갖다 2초 만에 찾는데, 어떤 분은 1분이 걸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수업을 듣기 전에 답은 찾았는데 그게 1분이 걸렸다라고 한다 그러면 수업 들은 이후에 그 답을 찾는 시간이 10초로 줄어들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답을 못 찾아도 상관없습니다. 못 찾았으면 수업을 듣고 답을 찾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만 읽으면 볼 거예요. 풀진 않고. 자, 용도지역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걸 물어봤어요. 주상공업지역은 조례로 세분화할 수 있다. 조례로 세분화한대요. 그죠? 용도지역은 법에서 4용도 구지역으로 나누죠. 그죠? 그리고 대통령에서 몇 개로 나눕니까? 21개로 나눕니다. 용도지역을 조례로 세분화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원래는 안 되죠. 용도지역은 대통령령으로 분류가 끝인데 3년 전에 법을 개정하면서 조례로 세분화할 수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뭐를? 그러니까 주상공록입니다. 조심하실 거는 관리지역과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조례로 세분화할 수가 없어요. 어디만 되냐면 도시만 돼요. 주상공록만. 맞죠? 그 다음에 주거지역에 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적성평가를 마을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아우, 관리계획 나왔네. 관리계획에서 기초사를 하잖아요. 그죠? 그때 추가되는 게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환경성 검토, 토지 적성평가, 제약성 분석이죠. 그래서 적성평가를 생략한대요. 적성평가를 생략하는 사유에 보면 우리가 관리계획의 입안 절차에서 가지고 기초사를 할 때 생략하는 사유가 있었는데 공통생략 사유가 있었고 그 다음에 각 파트별 생략 사유가 있었거든요. 공통생략 사유에서 어디가 있었냐면요. 제가 기억나는 거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상업지역과 그 연접지역에 있을 때, 그죠?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을 만드는데 나대지 면적이 2%에 미달할 때, 그죠? 그 다음에 4차선 도로 설치 계획이 없을 때, 그죠? 그 다음에 도시공객 시설을 말 때, 해제할 때, 그죠? 이 정도가 공통생략 사유였거든요. 그리고 적성평가 생략 사유에 뭐가 있었냐면요. 주, 상, 공업지역에서 관리계획을 입안할 때는 적성평가를 말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습니다. 왜? 주, 상, 공업지역에서는 토지가 적성대로 활용이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되고 있거든. 그러니까 적성평가를 또 할 필요는 없다. 이랬죠. 그러니까 지금 어디라고 했어요? 주거지역이라 했잖아요. 주거지역. 주거지역이니까 적성평가를 생략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디를 가져온 거냐면 관리계획의 기초사 생략사항을 들고 온 거죠. 그죠? 문제가 다 섞은 거예요, 이거는. 좀 어렵죠, 그죠? 이 파트는. 그 다음에 세 번째, 관리지역 안에서 농지법에 따라서 농업지능지로 지정됐죠. 그러면 뭐가? 농림지역으로 뭐가 된 것으로 본다? 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이거는 입안 결정의 특례가 아니고 입안 결정 고시의 특례가 되겠죠? 이것도 맞죠? 그 다음에 용도지역은 중복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용도지역은 생활권 중심이 분류고 1토지 몇 생활권, 1생활권, 그로 중복이 안 되죠. 근데 용도지구는 좀 이따 배울 건데 중복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바뀌었네요. 틀린 것을 고르면서 답이 4번 같네, 제가 볼 때는. 그 다음에 도시지역, 관리지역 등의 용도지역으로 용도가 지정이 안 됐어요. 용도가 지정이 안 됐대요. 그죠? 그럴 때는 용적률 최대치는 어디로 간다? 가장 센 곳. 어딥니까? 자연환경 보존지역이죠. 자연환경 보존지역의 관련 규정을 정한다. 맞습니다, 이것도. 그죠? 근데 시험 문제가 이게 변형될 수 있어요. 이렇게 놓을 수 있죠. 변형해 볼게요. 도시지역, 관리지역 등의 용도지역으로 용도가 지정 안 된 지역 안에서 용적률은 80%다. OX. 같은 말이죠. 자연환경 보존지역을 정하니까 자연환경 보존지역의 용적률이 얼마인데? 80%. 이게 두 가지를 물어볼 수 있죠. 자연환경 용적률을 물어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용도지역이 미지정될 때 행위자는 어디로 가는지 두 개를 동시 패션으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한 단계 업 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그죠? 이런 형태의 출제가 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가 풀었는데, 자, 좀 이따 해설 강의를, 전체 내용 정리를 다시 한 다음에 문제를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다르게 와닿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먼저 핵심 내용 들어갑니다.